아니 요즘 뭐 전세 사기도 그렇고 너무 주변에 뭐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니더라고. 주변에 많더라고. 아 맞아요. 네. 진짜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사기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선생님 한 분을 모셨거든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불러볼까요? 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와. 오, 안녕하세요. 아니,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이 있다고 선생님을 모신다 그랬거든요. 맞죠 선생님? 있습니다. 누구시길래 저희한테 그런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전하 선화 사기 생각. 전직 검사에서 사기 전문 변호사인 임채원입니다. 와. 벌써 약간 믿음 가는데?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대구 경북에서 와서 강의하는 이유는 이쪽 지역이 즉 노령자가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나비가 하는 우리 끼리 문화가 있어서요. 한번 신뢰를 주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면은 막 다 주잖아요. 정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그 현직 수사를 하면서 제가 찾아냈던 그 비법을 오늘 전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니 오늘 정말 우리 선생님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할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전학생이 또 한 명 있거든요. 전학생. 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여러분 네. 이분 뭐 하는 분인 것 같으세요? 약간 사기꾼? 설마 근데 진짜 우리 제작진이 사기꾼을 섭외하진 않았겠죠? 막 전직 아니야? 사기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사기꾼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다고요? 네. 그래요? 뭐 사기꾼하고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밥도 먹어. 막 다 했어. 예. 뭐 저는 뭐 오늘 새벽에도 네.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방송국으로 바로 왔습니다. 네, 저는 약 20년 동안 현장에서 사기범을 근거 체포하고 수사하고 있는 대구 달성경찰서 통합수사팀장 경감 김성수입니다. 아니 여기는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서 사기꾼들이 얼씨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변호사님, 검사님 뭐 다 형사님 다 계시잖아. 아유. 안전한 곳이다. 아, 세이프티 좀. 여러분 사기가 뭔 줄 아십니까? 사기요?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잘 구슬러 내가지고 돈 빼먹는다고 하죠. 돈을 빼가는 거. 네. 내 돈을 이렇게 가져가 버리는 게 사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사기 뭐 결혼도 있고 아, 또 맞네. 마기꾼이라는 뭐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그 행동 자체를 오. 마음을 속이는 것도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게 우리가 누구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형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347조 형법 1항에 보면은 사기라고 하는 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벌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속여서 남의 재산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전체 그 범죄가 148만 2천 건인데요. 21.9%는 사기 사건. 와. 5건 사건 중에서 한 건은 사기라는 거죠. 그만큼 사기가 많아요, 사기가. 우리나라 범죄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똑부러지는 사람이라고 전 자부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사기 같은 건 안 당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접 당해본 적은 없었던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사기 당하신 적? 네, 당한 없고.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거 사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있네. 뭐예요?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 방송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네. 그 동생이 1,000만 원을 주면 어? 월 100만 원씩 수익을 내서 따박따박 내 통장에 꽂아주겠다. 완벽하게 믿었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그 전문가와 함께 주식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어머. 6개월이 지나도 전혀 일어나고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가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원금은 정말 다행히 받았어요. 그 원금 받는 데만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럼 그 3년 동안 제가 엄청 고생을 했죠.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저도 사실 좀 부끄러운데 당했어요. 아, 거짓말! 이거 변호사도 당했어. 진짜요? 네, 지금 여기저기서 사기 고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손 드세요. 또 사기 당하신 분. 저도 예. 현직
부장검사 때 예. 선배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님도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평검사 때 한 10년 정도 알게 된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임 부장 이번 달에 내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한 500만 원 결제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대요. 그래서 690만 원 줬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이 오고 한참 뒤에 그 전화를 했더니 임 부장 미안해. 내가 형편이 폈다. 계좌번호 가르쳐줘.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10년이 지났기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런 아니 안타까운 근데 그래서 검사님이 사기당할 거라고 그렇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네. 제가 그동안에 검사를 하면서 네. 그리고 변호사를 하면서 만났던 사기 피해자들의 그 어떤 그 얘기를 통해서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20개를 찾아냈습니다. 어머, 특징을, 어머. 사기꾼 와, 특징을. 20개 특징. 예, 그래서 오늘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중요한 거 몇 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완전 귀 쫑긋 한번 세우고 들어볼게요. 저도 지금 다 받아 적을 준비가 돼 나도. 있습니다. 예, 빨리 알려주세요. 네. 지금 다 적을 준비가 됐어요. 사기꾼 특징. 첫 번째 특징이 첫 번째 특징. 병풍치기랍니다. 병풍치기? 뭐냐 하면은 자기보다 이게 훨씬 멋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사람들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 그게 이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분들과 같은 동급의 사람이다. 그러네. 가장 최근의 예로 이제 우리 전 청조 사건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네. 주위에 하여튼 이 괜찮은 사람들하고 자기가 동급인 것처럼 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이제 이렇게 그러네. 내리는 거죠. 네네.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이 이제 경북대 워렌 버핏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박철상 씨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주식 투자로 400억을 벌었다. 대학생이 와. 경북대 학생이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해요. 기부를. 기부 행위를 많이 하면서 기부 행위 했다는 것이 보도에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사회 유력 인사들, 정치인들, 뭐 장학재단 이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상도 주고 후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도 또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이 사람에 대한 고도의 신뢰성을 가지게 돼서 이 사람이 돈을 빌린다거나 투자금을 유치할 때 넙죽넙죽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식으로 400억 수익을 얻은 적은 없었고 그다음에 기부했던 것은 사실이나 사실 그것은 다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아하. 빌렸던 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려서 다른 사람 걸 갚고 빌려서 갚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네네네. 덜미가 잡혔던 그런 사건이었죠. 야, 아니 근데 웃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부하면서 또 자기 이미지를 또 되게 좋게 만들어 그렇죠.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를 위한 빌드업 느낌으로. 네, 투자죠, 투자. 어머, 일종의 어머, 어머. 사기치기 위한 투자. 네. 조심하자, 조심하자. 그 다음에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억을 투자하면은 이 코인이 굉장히 좋은 거라서 네. 수익이 뭐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 약정서 보통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써온 약정서를 보면은 수익이 날 때만 거기 써 있지 소리 났을 때는 뭐 원금 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제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냥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는 너하고 친하니까 너한테만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라 미공개 개발 정보니까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 이래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걸 딴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많은 사건 속에서 이건 거의 공통적인 점입니다. 맞아. 대표적인 투자 사기. 예, 이런 그렇죠. 수법인 것 같아요. 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다급하게 재촉을 해요. 시간을 정해줘. 요거 오늘 뭐 오후 3시까지 입금만 하면 이 좋은 이거 다 이 날린다. 수익 나는 거 다 날린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근데 급한 거는 사기꾼 지가 급한 거지 우리가 급한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또 특징 하나가 증거를 절대로 안 남깁니다. 왜냐면 증거 남겼다가 자기 사기죄로 안 처벌되면 되지.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발 뭐 하나도 써다오 뭐 계약서라든지 뭐 아니면 차용증이라도 써달라 그러면 마지못해 써주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추상적인 문구를 써줘요.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사기꾼 변명대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빠져나갈 그 그렇죠, 구멍을 그렇죠, 찾아내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짓 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거짓 소문.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나 경찰하고 다 이 손을 써놔가지고 무조건 무혐의가 나온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지키고 봤는데 진짜 무혐의가 나옵니다. 근데 힘써서 그런 게 아니고 사기 사건의 기소율이 20%밖에 안 돼요. 10건 중에 2건만 기소됐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80%는 무혐의가 되니까 자연뻥이죠. 그리고 사기는 한 사람한테만 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치기 때문에
지금 이 고소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을 지켜보는 다른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나도 고소해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기꾼이 떠벌리는 대로 무혐의가 되고 나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완전히 기가 죽어서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죠. 법정으로 가도 사기꾼에 유리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사기꾼은.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상황이 불리하면은 판을 뒤집어요. 나 이거 안 해 그래요. 근데 이거 뭐냐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으면 나 이거 안 해 그러면 피해자는 벌써 돈이 상당 부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면은 이제 그냥 또 끌려가는 그런 실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못 알아듣게 전문 용어를 막 써요. 이거는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르는 용어 막 쓰면은 꼬치꼬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은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이거 체면을 걸어야 되는데 이 피해자가 체면을 안 걸려니까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 유형을 보면은 다양하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뭐 차용 사기, 중고거래 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새는 이제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핫한 그런 경우 많죠. 아마 모르는 전화나 문자 안 받아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없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직 검사 때 현직 중앙지검 검사가 저한테 아우, 그러라고 안부 전화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안부도 아니고 뭐 그러길래 그냥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되게 경우가 있었어요. 신기해요. 진짜로 검사한테도 하는군요. 현장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전화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 경찰에서 검찰에서 출석 요구하는 방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진윤학 씨 됩니까? 대구 달성경찰서 뭐 김성수 수사관입니다. 선생님 뭐 KBS 계좌 혹시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을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계좌가 이 범행이 사용된 것 같은데 일단 통화를 좀 하고 출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전화를 해보면 업무상으로 전화를 합니다. 누구 씨 되세요 해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 전화하니까 야 임마 네가 경찰이다 나는 검사 판사다 하면서 전화 끊어 이런 식으로 해가 끊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분이 정말 잘하시는 거다. 무관심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그러네. 그렇죠. 욕 많이 잡수시겠어요. 저도 그저 보이스피싱을 정말 실감나게 체험을 했는데요. 딸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위급한 상태에 있다. 이런 전화 걸려왔어요. 그러면서 딸의 목소리를 아빠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와 진짜로. 딸 목소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네. 놀랐죠. 예. 일단 전화를 끊고 딸한테 바로 전화하니까 건강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내는 거예요. 예. 정말 놀랐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시게 하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뭐냐면은 납치 빙자형, 인질형이라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대포폰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 가족이나 지인의 그 휴대폰 번호를 해킹을 해서 그 번호로 변작을 바꿔서 오고 더 나아가서 발전한 게 또 AI로 해가지고 목소리가 한 2, 3초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목소리로 똑같이 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화 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자녀나 그 해당되는 그 가족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기관 사칭형 한번 보시죠. 어떻게 돼 있는지. 딱 보는 순간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아 010? 예. 저 번호. 예, 맞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절대로 010으로 전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번호로 또 나한테 개인적으로 또 청탁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유선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담당자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저렇게 나한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 그렇게 해서 털릴 뻔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과거에 몇 년 전에 냉장고 피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냉장고. 처음 들어보시죠? 개인정보 유출된 걸 막아서 나중에 돈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돈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집에 갖다 냉장고 안에 넣어 놓으면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나가서 수거를 해가고 개인정보 유출된 게 방지가 되면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범행을 한 게 있는데 그때 저희가 피해자분하고 한 12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범인을 잡아가는 형사 입장에서 안방에 숨어서 듣고 있는데 1시간 이상은 듣고 있으니까 저도 마치 사기가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절로 빠져들게 되는. 빠져들어.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가기 전까지 잠시라도 휴대폰을
놔두지 않습니다. 네. 전화를 못 끊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계속 그렇게 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에 근데 정신을 차려 보면 어느 순간에 돈은 없어져 버리고. 이미 이제 입금하고 난 그렇죠. 다음인 거죠. 그렇죠. 뭐 그때 이제 뭐 냉장 피싱을 잡으면서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그러니까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잡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일단은 이제 아까 금방 말한 전화 못 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옆에 누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이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상의를 하면은 금방 들통이 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르는 번호는 뭐 문자나 이런 건 안 받는 게 좋고요. 일단 받더라도 이제 아까처럼 공공기관인 경우는 절대로 뭐 돈 요구 안 하고요. 그리고 뭐 당신 뭐 계좌가 뭐 사기범 거기에 뭐 일당에 뭐 이용됐다 뭐 통장이 예, 막 그거를 밝히지 못하면 뭐 처벌한다 이런데 그거는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문제고 전화로 오래 조사하지는 않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지 뭐 몇 시간씩 이게 조사를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보이스피싱인 거고. 자, 그러면 범인들이 실제로 보내온 그 우리 스미싱 문자를 보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왼쪽 첫 번째는 이제 돌잔치 초대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범칙금 보고서. 세 번째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있는데요. 저렇게 띄어쓰기도 이상해. 과속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저거 바로 눌러볼 것 같긴 해요. 울컥해서 네. 뭐야 이씨. 뭐지? 내가 또 뭐지? 그래서 바로 눌러볼 것 같은데. 요거는 코로나 때 많이 당하신 예, 당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재난지원금. 사이트도 코비드19로 돼 있으니까 진짜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이걸 대처하려면 이제 그 링크를 누르면 안 되겠죠. 악성 앱이 깔리면은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화를 걸거나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이 범인들 자기들이 다 이게 그 받도록 그게 돼 있거든요. 이 시스템 상으로. 이제 거기에 걸려서 진짜 검사나 뭐 거기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막 하라 그래요. 확인해 보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그 하면은 악성 앱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은 나이에는 저런 거 보면은 거의 눌러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러가지고 앱을 깔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제 지워야 되죠. 네. 악성 앱을 지워야 되는데 이제 시티즌 코난이라고요. 우리 휴대폰 앱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다운받아서 작동시켜 보면은 이게 이제 악성 앱이 깔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티즌 코난. 예. 그러니까 좀 미심쩍은 문자가 왔을 때 절대 아예 받으면 안 돼요. 아예 예, 예. 열질 예. 마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로맨스 스캠. 로맨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기구나. 이거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이게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로맨스, 사랑, 스캠, 영어로 스캠은 사기. 그러니까 사랑을 애정을 빙자한 사기죠.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이 친분 관계를 쌓은 다음에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의사라든지 뭐 이제 뭐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외교관 이런 걸 사칭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제 같이 살자. 뭐 심한 경우는 100억짜리 금괴를 보내는데 뭐 수수료 통관비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SNS로 몇 번 이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해외 파병 나가 있는 여군인데. 여군. 네. 한국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 만나자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내더라고. 근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의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고 이걸 보내는 건지. 근데 어떻게 알고 보내는 거지 진짜로? 무작위로 이렇게 보내는데 걸리는 무작위로.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그냥 뿌리면 거기에 이제 걸려들거든요. 이게 지금 해마다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보면은 피해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그 2년 뒤에 2022년도에 보면은 39억 6천만 원. 와. 2년 사이에 13배가 늘었죠. 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도 심각한 사례들이 한번 있었던 게 한 10년 전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카사노바처럼 여러 여성들에게 이제 접근해서 본인이 전문직이고 아주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뭐 예를 들면 난 최장암 말기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갈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정말 진정한 사랑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제 자산도 많고 결혼하면 이제 상속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유혹해서 뭐 여러 가지 비용을 계속 뜯어내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 카사노바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4억 원을 20명의 여성들로부터 와. 받았다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한번 이런 일이 적발이 돼가지고 실형을 선고받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출소해서 또 이렇게 똑같은 수법을요? 네네네. 아 그만큼 똑같은 수법에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네. 사기꾼들은 레파토리를 잘 못 바꿉니다. 평소 자기가 해온. 그래서 제가 조사하면서 사기꾼한테 네. 10년 전에 했던 수법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 아예 선생님 좀 레파토리를 바꿔야 저도 속죠. 그랬는데 식상하다 네, 이러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전공하던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주로 매니저 하는 사람들은 연예인 매니저 관련 그런 사기를 치고요. 네. 뭐 이렇게 뭐 시장 관련 뭐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해왔던 그걸 가지고 네. 뭘 좀 알아야 잘하는 데가 있고 이거를 잘하지 않는 분야가. 전공을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치, 그치. 네, 굉장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어. 하는 것만 한다.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취급한 사건 중에 보면 그 여성분인데 20대예요. 그 한 피해금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그 20대 피해자분은 계속 울어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어떡해. 그래 이게 참 사랑을 이용한 이 범죄가 얼마나 이 피해가 큰지 나쁜 사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례도 예.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감정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 아니 이게 진짜 전 제일 나쁜 것 같은 게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사랑한다잖아요. 네, 진짜. 속상해. 아, 그럼 많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행복했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만. 예. 아, 그게 너무 슬퍼. 그러니까 영혼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볼 거는 이제 무속 등 이제 신종 그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신이 번쩍 드네. 무속이라고 갑자기 하니까. 재밌겠다. 실제 내가 케이스를 낼게요. 구슬 하게 되면은 석 달 안에 애가 들어서게 해주겠으니 예. 돈을 다오. 그래가지고 6개월에 걸쳐서 그 2억 6천만 원을 돈을 주고 구슬을 했습니다. 예. 근데 석 달이 지나도 애가 들어서지가 않아요. 예. 자, 이거 사기죄가 되겠습니까? 사기죠. 사기 아닌가요? 아 근데 약간 이럴 수도 2억 있어. 6천을 뜯어낸 건데. 근데 이럴 수도 있다. 근데 네가 이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가 요거 안 해서 안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무속에 대한 그 대부분 판례가 이제 일반 사기하고 좀 다른 것이요. 네. 무속하는 사람이 꼭 그 원하는 목적, 여기서는 이제 애를 낳는 거죠.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무속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정신적인 위안이나 평안 얻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더라도 사기가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결과를 목적으로 할 때 객관적으로 이제 그 무속 업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본인이 그 무속 행위 그 하는 무속인 자체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믿지도 않고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어떤 그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 기망행위가 예. 있다 이렇게 봐서 예.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보면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대구 오. 판례에서 골프 공에다가 그 이제 문제가 된 뭐 애군이 꼈다는 그 자녀의 이름을 써가지고 예. 골프채로 쳐서 날리면은 이게 된다고 해서 예. 그거 사기죄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첫째 이제 무속인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재물 차려놓고 구슬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기꾼의 말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면 된대요. 그리고 했던 장소도 골프장에서 이 골프치 이거나 연습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다 그래서 사기죄로 인정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0억의 모텔을 팔고 싶어 했는데 이 무속인 사기친 무속인이 이거 43억에 팔리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우 털을 갖다가 뭐 검은 여우, 황여우 그 여우를 그 털을 구해가지고 그걸 태우면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여우 털을 구해서 태웠다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 유죄로 인정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례로. 우리가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화목해진다. 네. 자녀가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사기 유형으로 보면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또 택배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기칠 대상에 다른 거는 모르고 주소밖에 모르니까 그 택배에서 주소하고서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계속 보내니까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적힌 대로 연락하면 이제 전화를 받아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적사항을 쭉 물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선생님, 택배 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줄지도 의문이고.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이 또 들어있는 경우도. 그 가장 좋은 거는 택배가 오면은 택배 회사에다가 연락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뭐 가져가라든지. 여기 또 하나 교훈을 얻습니다. 나한테 온 택배가 아닌 거는 절대 열지 마라.
이 사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접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 피해자 대부분이 뭐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 부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집 구할 때 등기부 등본은 꼭 확인하거든요. 그거는 하라는 그 정도까지는 맞아, 다들 맞아, 하시잖아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보신다 그러지만은 제대로 보신 예.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냥 모르죠. 봤어요. 봤지 나도. 이렇게 봤지. 등기부 등기부 등본. 아, 방법 있어요? 예, 한번 봅시다. 눈이 뻔히 신탁 등기라고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도 집 주인한테 넘기는 중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당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다 지금. 넘기는 중이라고 했어 진짜. 집주인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데 무지하잖아요. 운이 좋아서 그냥 지금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 있는 거지.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용증 쓰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면 안 되나요? 주민등록번호 모르면 민사 집행을 못해요. 아니 진작에 좀 선생님 일찍 뵙고 그랬으면 저도 사기 당한 일 없고 돈도 안 빌려줬을 텐데. 10년 전에 뵀으면.